안녕하세요. 오늘 바로 좀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여기 한 사람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스티브는 매우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이며 항상 남을 돕지만 사람이나 현실 세계에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온순하고 깔끔하며 질서와 구조를 중시하고 세부 사항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들었을 때 스티브가 사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농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잠깐 한번 네, 생각해 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사설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그렇죠? 방금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주 빠르게 거의 즉각적으로 판단을 내리셨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탐구할 핵심 주제랑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에겐 세상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두 가지 방식의 생각이 공존해요. 하나는 방금처럼 빠르고 직관적인 시스템 1, 다른 하나는 훨씬 느리고 노력이 필요한 시스템 2입니다. 오늘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심리학자죠. 데니엘 카너먼의 정말 유명한 책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뽑아낸 핵심 내용들을 좀 볼 건데요. 이 두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자주 좀 놀라운 생각의 함정에 빠지는지 그걸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탐구 미션은 명확합니다. 왜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도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릴까요? 마치 우리 마음의 작동 원리를 해부하듯이 그 숨겨진 메커니즘을 파헤쳐보고요. 또 일상에서 흔히 겪는 판단 오류들, 그 뒤에 숨은 심리를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뭐랄까 일종의 생각 사용 설명서를 같이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두 생각군, 시스템 1과 시스템 2의 기본적인 특징부터 좀 알아보죠. 시스템 1은요, 거의 힘들이지 않고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2 더하기 2는 에너지가 거의 안 들고 항상 켜져 있어요. 반면에 시스템 2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느리고 분석적인 생각이죠. 예를 들어 17 곱하기 24는 같이 복잡한 계산을 하거나 처음 가보는 낯선 주소를 찾아갈 때 아니면 여러 상품의 장단점을 막 비교하면서 뭘 살지 결정할 때 이때 활성화됩니다. 근데 이 시스템 2는 상당한 집중력을 요구하고요. 그래서 쉽게 지치기도 해요.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시스템 2는 에너지를 아끼려는 경향이 있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지 않으면 잘 나서지 않습니다. 혹시 그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참가자들한테 농구 선수들이 공 몇 번 패스하는지 세어보라고 하면 거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화면 중간에 고릴라 옷 입은 사람이 나와서 막 가슴을 치고 사라지는데도 절반 가까이가 그걸 못 봤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시스템 2의 주의력이 딱 한정되어 있고 한 가지에 집중하면 다른 정말 명백한 정보도 놓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사례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두 시스템이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요. 시스템 1이 세상에 대한 어떤 인상, 느낌, 직관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시스템 2에게 제안하는 식이죠. 대부분의 경우 시스템 2는 시스템 1의 제안을 그냥 별다른 검토 없이 수용합니다. 그래야 효율적이니까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좀 이상한데? 하는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시스템 1의 빠른 판단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시스템 2가 개입해서 분석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카너먼이 지적했듯이 시스템 2는 본질적으로 좀 게으릅니다. 아, 게으르다. 네, 최소 노력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죠. 가능하면 인지적인 노력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하고 쉬운 문제를 접할 때 느끼는 그 인지적 편안함 상태에서는 시스템 1의 직관에 더 의존하게 되고요. 반대로 낯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느끼는 인지적 긴장 상태에서는 시스템 2가 더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편안할수록 비판적인 사고는 좀 줄어들기 쉽다. 이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군요. 시스템 2가 게으르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자주 시스템 1에 의존한다는 그 사실이 되게 흥미롭네요. 자, 그럼 아까 처음에 던졌던 그 스티브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왜 대부분 스티브가 농부보다는 사서일 것 같다고 느꼈을까요? 실제 미국 통계를 보면 남성 농부가 남성 사서보다 압도적으로 정말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 통계적 확률을 무시하고 사서라는 답에 끌렸을까요? 그게 바로 대표성 휴리스틱 때문입니다. 휴리스틱이라는 건 뭐랄까 복잡한 문제를 빠르고 쉽게 풀려고 우리가 사용하는 일종의 마음의 지름길 혹은 어림짐작 같은 건데요.
대표성 휴리스틱은 우리가 어떤 대상의 확률이나 소속 집단을 판단할 때 그 대상이 특정 집단의 전형적인 이미지나 고정관념과 얼마나 비슷한지, 그러니까 그 대표성에 의존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아하, 스티브의 성격 묘사가 우리가 가진 사서라는 스테레오타입하고 너무 잘 들어맞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농부와 사서의 비율이라는 그 기본율 정보는 그냥 무시하고 유사성에만 근거해서 판단해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시스템 1은 이렇게 그럴듯하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요. 아, 그러니까 통계적인 사실보다는 눈앞에 제시된 설명이 얼마나 사서스러우냐, 여기에 혹해서 판단했다는 거군요. 이게 카나먼이 말한 WISIT, What you see is all there is.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는 원칙과도 연결되는 거겠네요. 시스템 1은 눈앞에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빠르게 결론을 내려고 하지,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정보는 없을까? 이렇게 스스로 묻지 않는다는 거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WISIT는 시스템 1의 핵심 작동 방식 중 하나예요. 정보의 질이나 양보다는 얼마나 일관성 있는 이야기가 만들어지느냐, 이게 더 중요하게 작용하죠. 이 대표성 휴리스틱은 우리가 사람이나 상황을 빠르게 분류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정말 심각한 오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급한 일반화나 편견, 고정관념에 따른 차별 같은 게 대표적인 예죠. 네네. 또 다른 아주 유명한 예시가 그 린다 문제인데요. 아, 린다 문제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린다라는 31살 여성에 대한 설명을 들려줘요. 똑똑하고 사회 정의에 관심 많고 반핵 시위에도 참여했고. 이런 설명을 준 다음에 A, 린다는 은행원이다. B, 린다는 은행원이며 여성운동에 적극적이다. 둘 중 어느 쪽 가능성이 더 높냐고 물으면 대부분 B를 고릅니다.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설명이랑도 잘 맞는 것 같아서요. 그렇죠. 린다에 대한 설명이 페미니스트 이미지랑 잘 맞으니까요. 하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은행원이면서 페미니스트인 사람은 은행원이라는 전체 집합의 일부일 뿐이잖아요. 아, 그렇네요. 따라서 A의 확률이 B의 확률보다 항상 높거나 같아야 하죠. 세부 조건이 추가될수록 확률은 낮아지는 게 당연한데도 대표성이 높은, 즉 더 그럴듯해 보이는 이야기에 더 높은 확률을 부여하는 연결 오류, 컨정션 펠러시를 저지르는 겁니다. 와우. 여기서도 역시 게으른 시스템 2가 나서서 논리적인 모순을 지적해야 하는데 시스템 1이 만들어낸 그럴듯한 이야기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야, 정말 놀랍네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건데도 직관적으로는 그냥 반대로 판단하게 되다니 우리 생각이 생각보다 얼마나 허술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종류의 생각 지름길, 가용성 휴리스틱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번에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영어 단어 중에 K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을까요? 아니면 세 번째 글자가 K인 단어가 많을까요?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K로 시작하는 단어, 세 번째가 K인 단어. 아마 K로 시작하는 단어들, king, no, kind 이런 것들이 더 쉽게 떠오르셨을 겁니다. 네, 저도 그래요. 그래서 K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ask, make, like처럼 세 번째 글자가 K인 단어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왜 이런 착각이 일어날까요? 이게 바로 가용성 휴리스틱입니다. 어떤 사건의 빈도나 확률을 판단할 때 그 사례가 얼마나 쉽게 머릿속에 떠오르는지, 즉 인출 용이성에 의존하는 경향을 말하는 거죠. K로 시작하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이 세 번째 글자가 K인 단어를 떠올리는 것보다 인지적으로 더 쉽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전자가 더 흔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가용성 휴리스틱은 우리 일상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쳐요. 특히 미디어나 주변 사람들 이야기에 크게 좌우되죠. 예를 들어 비행기 사고나 상어 공격 같은 사건들은 굉장히 극적이고 생생하게 기억에 남잖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자주 다루고 사람들 입에도 자주 오르내리고요. 그렇죠. 뉴스에 자주 나오죠. 그 결과 우리는 이런 사건들의 실제 발생 확률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당뇨병이나 위염처럼 훨씬 더 흔하고 통계적으로 위험하지만 덜 극적인 사망 원인들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그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기 쉽죠.
최근 특정 유형의 범죄가 언론에 막 집중적으로 보도되면 실제 통계 변화랑 상관없이 사회 전체가 훨씬 위험해졌다고 느끼는 것도 가용성 휴리스틱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생생하고 감정적으로 강렬한 정보일수록 그리고 최근에 접한 정보일수록 우리 머릿속에 더 쉽게 떠오르고 즉 가용성이 높고 그것이 우리의 판단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이걸 확률 무시 probability neglect라고도 부릅니다. 확률 무시요? 네, 실제 확률보다는 그 사건이 얼마나 쉽게 떠오르느냐가 우리의 두려움이나 판단의 크기를 결정하는 현상이에요. 듣고 보니 우리가 접하는 뉴스나 정보가 얼마나 편향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 세상 인식을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정말 생생한 이야기나 이미지가 이성적인 통계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인간 심리의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 바로 손실 회피, loss aversion,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프레이밍 효과, 프레이밍 이펙트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다고 상상해보세요. 첫 번째는 10만 원을 확실히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0만 원을 받고 뒷면이 나오면 아무것도 못 받는 50% 확률의 도박이요. 둘 중 뭘 선택하시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확실한 10만 원을 선호할 겁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기대값은 사실 똑같거든요. 10만 원 vs 0.5, 20만 원은 10만 원.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익 앞에서는 위험을 피하려는 경향, 즉 리스크 어버스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상황을 바꿔서 이번에는 손실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는 10만 원을 확실히 잃는 겁니다. 싫죠. 두 번째는 동전을 던져서 앞만이 나오면 20만 원을 잃고 뒷면이 나오면 아무것도 잃지 않는 50% 확률의 도박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때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실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두 번째 옵션, 즉 도박을 선택하는 경향, 리스크 시킹한 태도를 보여요. 이게 바로 카너만과 트버스키가 발견한 프로스펙트 이론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손실 회피입니다. 사람들은 같은 크기의 이익에서 얻는 기쁨보다 같은 크기의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을 훨씬 더, 심리적으로는 대략 한 2배 정도 더 강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2배나요? 네. 그러니까 10만 원을 얻는 기쁨보다 10만 원을 잃는 고통이 훨씬 더 아프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한 선택을 하지만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위험을 감수하려는 그런 비대칭적인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에 훨씬 민감하다는 거군요. 와, 이거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손실 회피 심리가 문제나 선택지가 어떻게 제시되느냐, 즉 프레임에 따라서 우리의 결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프레이밍 효과로 이어진다는 점이 더 흥미로운데요. 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유명한 아시아 질병 문제 실험이죠. 네네. B를 선택하면 200명을 확실히 살릴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B를 선택하면 3분의 1 확률로 600명 모두를 살리고 3분의 2 확률로 아무도 살리지 못합니다. 이 생존 프레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 한 72% 정도가 확실하게 200명을 살리는 프로그램 A, 즉 위험 회피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확실한 게 좋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그룹에게는 똑같은 결과를 사망 프레임으로 제시해요. 프로그램 C를 선택하면 400명이 확실히 죽습니다. 프로그램 D를 선택하면 3분의 1 확률로 아무도 죽지 않고 3분의 2 확률로 600명 모두 죽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A랑 C는 같은 결과고 B랑 D도 같은 결과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 한 78%가 400명이 확실히 죽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프로그램 D, 즉 위험 추구적인 선택을 합니다. 와, 내용은 정말 똑같은데 살린다고 표현했느냐, 죽는다고 표현했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선호가 그냥 정반대로 뒤바뀌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프레이밍 효과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사례죠. 우리의 선택은 객관적인 사실 그 자체보다는 그 사실이 어떤 틀, 즉 프레임 안에서 제시되는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건 의료 결정, 예를 들어 수술 성공률 90%라고 말하는 거랑 사망률 10%라고 말하는 거, 아니면 마케팅에서 95% 무지방이라고 하는 거랑 5% 지방 함유라고 하는 거,
또 공공정책에서 장기 기증의 옵트인 방식이냐 옵트아웃 방식이냐 같은 우리 삶의 매우 중요한 영역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그렇겠네요. 따라서 어떤 정보나 제안을 접했을 때 그 내용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프레임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그 프레임이 우리의 판단을 의도적으로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의 선호는 프레임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네요. 우리 마음속에는 빠르고 직관적인 시스템 1과 느리고 신중한 시스템 2라는 두 명의 생각군이 있고 이 둘의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는 효율성을 얻는 대신 여러 가지 인지적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걸요. 대표성 휴리스틱, 가용성 휴리스틱, 그리고 손실 회피와 프레이밍 효과까지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런 오류들이 우리가 어리석거나 비합리적이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중요하죠. 네. 오히려 효율성을 추구하도록 진화해온 우리 뇌의 작동 방식 때문에 나타나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에 가깝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식들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이런 인지 편향에 대해 알아야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인식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생각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지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한 발짝 물러서서 자신의 생각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거든요. 혹시 내가 지금 너무 대표적인 이미지에만 의존하고 있나? 이 판단이 혹시 최근에 본 그 자극적인 뉴스 때문은 아닐까? 이 선택지가 제시된 방식, 이 프레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메타인지.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설득 전략이나 미디어가 제시하는 정보의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특정 단어나 이미지를 사용하는지, 왜 특정 프레임을 강조하는지를 이해하면 좀 더 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할 수 있게 되죠.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과 세상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더 나은 판단을 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오류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상황을 인식하고 그 영향력을 줄이려는 노력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편향을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할지 몰라도 그것을 인식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은 가능하다는 것.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시스템 1은 자동적이고 시스템 2는 게으르다면, 그리고 우리는 이런 다양한 인지 편향에 둘러싸여 있다면 과연 우리는 이런 편향의 영향력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저 편향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더 적극적인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걸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탐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